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단연 자율주행차죠. 주인이 부르면 스스로 운전해서 어디선가 나타나던 똑똑한 자동차. 이제는 더 이상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첫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신호등도 척척 알아보고 우회전, 좌회전 자유자재로 주행해서 이용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흥 100곳 신도시 일대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범 운영 기간은 무료라고 하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된다면 그동안의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또 운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날이 다르게 발전하는 IT 기술, 도로 위에서도 또 일손이 부족한 수학철 농촌 들판에서도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농퀴, 오늘도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자, 이번 주 새농퀴 오늘 나가는 세 번째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등장하는 강연호님의 시 늦가을 이것벌레의 노래 만나볼까요? 설이 내린 저 밭의 이것잎 끝에서 이제 나는 가을 하늘을 볼 테다. 추위가 몰려오면 흙벽에 제 눈만한 창문을 내고 울며 울리는 사람들, 날 부르는 뜨거운 눈물이 안 보일지라도 이제 나는 꿈을 꿀 테다. 늦가을 이것벌레는 번데기가 되어 겨울을 지내죠. 애벌레로 살았던 가을을 지나 캄캄한 땅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차디찬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봄에는 나비가 되죠. 여러분 모두 나비가 되고자 하는 이것벌레처럼 꿈을 잃지 않는 희망찬 아침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새농퀴 정답 맞춰보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과 프랑스가 어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가 영국 정부의 조업권 축소 지시에 맞서서 영국 어선 한 척을 납부하자 영국 쪽에서도 런던에 근무하고 있는 주영 프랑스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해군 순찰선을 출동시켜서 대기시켰고요. 그러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두 나라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합니다만 갈등의 골이 메워지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달 말에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들였는데요. 어선 납부는 실망스럽고 불균형적인 위협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도 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영국 정부는 영국령 저지섬 인근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또 영국 일대 외국 선박 조업권을 축소하면서 프랑스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기로 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어겼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의 어업권 분쟁은 맞불 제재가 반복되면서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령 저지섬은 프랑스 어선의 조업 허가 신청 47건 중에서 15건만 승인했고요. 15건은 보류, 17건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가 즉각 보복카드를 꺼냈습니다. 영국 상품의 세관 검사 강화, 그리고 영국 어선의 항구 정박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선언했고요. 또 영국보다 가까운 위치에 프랑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저지섬에 대해서 전력 공급도 끊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영국 어선 납부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 셈인데요.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총시 대변인은 이러한 위협은 가까운 동맹한테 기대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면서 프랑스의 제재에 맞서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복하면서 시사했습니다. 저지섬 해역에서는요,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 프랑스 어민들이 조업권 제한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항구 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도 프랑스 어선 50여 척이 저지섬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프랑스 어선의 항구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해군 순찰선 2척을 대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저지섬 당국의 지원 요청이 오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를 대비해서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그 메탄가스 감축에 호주가 동참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목축업 대국인 호주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메탄가스 감축 협약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앵거스 테일러 호주 에너지부 장관이 현지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20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지할 것을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호주는 화석 연료 그리고 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주요 국가이긴 합니다만 감축 협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목축업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메탄가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탄가스는요, 이산화탄소에 이어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 양떼 등 목축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하고요. 아니면 천연가스, 석탄 이런 것들을 이제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호주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방출했던 메탄이 54만 8천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의 이 같은 조치가 국제사회에 더 큰 압력을 가져올 것을 전했는데요. 기후단체들은 호주가 메탄가스를 줄이지 않는데 강력한 비판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장관은 지역 발전을 악화시키고 또 매일 국민들에게 삶을 힘들게 하는 정책에 서명할 수가 없다라면서 호주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1년 배출량의 절반은 농업분에서 나온다면서 관련 산업을 도태시키지 않고 메탄 배출량을 줄일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낙농과 양떼를 주요 산업화하는 또 다른 하면서 또 그 주요 메탄 배출국인 뉴질랜드는 반면에 이번 협약에 서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긴 합니다만 호주, 뉴질랜드가 입장이 다릅니다. 네. 자, 호주 관련 소식 하나 더 보면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 얘기 많이 전해주셨었는데 세계 네. 무역기구가 이 갈등을 좀 조정하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분쟁 해결기구를 통해서 포도주 수입을 둘러싼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3월 달에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116에서 21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뒤에 호주가 반발하면서 이 패널 설치가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분쟁 해결 기구는 호주의 요청으로 지난달에 패널 설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당시 피소국인 중국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무역기구 규정상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패널은 자동적으로 설치가 돼서 이번에 설치가 된 건데요. 패널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심리하는 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주 제네바 중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 호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향후 절차에서 중국의 정당한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기원설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요구하자 무역 보복에 나섰고요. 게다가 이 중국의 통신회사 화해에 대해서 미국 제재에 동참해서 5G 통신 사업에 화해를 배제한 것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자 중국은 이 호주산 보리, 포도주, 바닷가재 등 13개 분야 품목에 대해서 수입 제한과 금지 이런 걸 하면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기후변화, 감염병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나라인데 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농업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현재 미국 농업은 다방면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농민과 축산업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에는요,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물론이고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피해 정상화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동물 질병 확산 예방책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뭄 최소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5억 달러 정도로 5,8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올해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액이 1,000억 달러 우선으로 1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가뭄 피해액을 넘어선 상황인데 농가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소한의 용수만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뭄 피해를 극복하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5억 달러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중국 같은 교육력이 많은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거 발생하면서 해외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시, 예방, 검역 활동을 더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입은 농가들은 물론이고요.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돕는 이 학교 급식에도 15억 달러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한 세대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영양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농산물 급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5억 달러 정도 연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농가 소득 증진에 매진한다는 것이 미국 농무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농무부에서만 이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나라 규모가 크긴 해도 좀 네. 비교가 되면서 좀 부럽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농촌 지역에서 활용되는 IT 기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다양한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큰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저는 뭐 우리나라판 농업 CES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1년에 한 번씩 원래 1월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전 세계 기술들이 모여서 CES라고 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지난 10월 31일에 막을 내린 국제농업 박람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전라북도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한 관람객 전체적으로도 한 70만 명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실제 이제 열하루 동안 그러니까 11일간의 일정을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국내 농업의 첨단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또 뭐 다른 나라의 기술들까지도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람회가 이번에 미래 농업의 좀 무궁무진한 가치를 좀 제시했고 지역 내 중소기업 수출 등에 기여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늘 다루지만 네.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찾아서 이것들을 보고 간 건데 국제가 앞에 붙었잖아요. 네. 어떤 기관들이 참여한 건가요? 뭐 이제 실제로 43개국에 392개의 기관과 기업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총 이제 세 개 존으로 나눠서 8개 행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농업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박람회의 주제가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미래 농업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어떤 그 농기구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힐링 센터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채널이나 실제로 이제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또 농업과 관련된 것도 정보도 보고 그리고 관련된 상품들도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고 맞아요. 네, 예. 이러한 형태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한 2천억 이상의 성과를 거둬서 농산업 수출에 좀 활력화를 불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업적으로도 한 농식품 농기자재 기업이 한 60여 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220건 이상의 거래 상담을 B2B에서도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좀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도 하고 알리고 또 성과도 좀 있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이제 기술 쪽을 좀 들여다볼 텐데 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3개의 존이 미래 농업존, 그다음 치유 체험존, 농식품 홍보존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역시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미래 농업존이겠죠. 그래서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재밌었던 게 네. 방제 드론과 관련된 기술들이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드론 같은 경우가 방제 작업을 할 때 우리나라 특징상 이제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좀 많이 있다고 네.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5mm 이하의 얇은 전선 같은 경우도 딥러닝 기반 센서 모듈을 적용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드론이 알아채고 네. 피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가벼운 플랫폼이 제한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드론 조작을 생각보다 특히 이제 농업용 드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완전 그 레저용 드론보다 좀 크기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약을 농약도 실어야 뿌려야 되고 되니까. 막 그래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또 체험할 거나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또 이번 공간에서 드론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내가 가상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드론 조작 서투신 고령층들도 실제로 연습을 해봤는데 안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더 있겠네요. 예. 그렇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기업이
ICT 융합형 무인 자동화 버섯 재배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팜에서 뭐 단순히 그런 뭐 꽃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버섯도 이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온실에서 이제 LED 조명으로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것과 관수 장치, 습도를 자율적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자동으로 한마디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제 그 LED 빛이 보통 위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빛을 위쪽 칸에 있는 층층이 보면은 친구들만 그렇겠죠.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버섯도 그렇고 이번에 나왔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단 한 단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예전에 군고구마 돌리는 것처럼 주차장 차들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빛을 다 이제 좀 같이 예.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로웠고 뭐 이외에도 송풍, 뭐 미스트, 가습, 공기청정, 뭐 이산화탄소 환기 장치 같은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에 따르면 재래식으로 우리가 버섯 재배를 하는 거에 비해서 노동 시간 일단은 77% 이상 감소된다. 그리고 품질도 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농업관 찾으신 관람객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좀 많이 보셨다고 해요. 야, 이렇게 한 곳이 한 장목을 이렇게 네. 완벽하게 통제하는 걸 이렇게 선보이면 진짜 대단한 관심이 쏠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관심을 끌었던 곳이 아예 그럼 이제 수화까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해주는 이런 또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토마토 얘기인데요. 예. 이제 스마트팜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연구동이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수확하는 실내 토마토 농장을 소개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팜에서의 그 토마토가 크는 과정들도 에너지 자립형으로 되어 있고 네네. 거기에다가 수확하는 것도 가운데 이렇게 로봇 팔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공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로봇 팔이 달려 있는 자동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카트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팜 층층이에 있는 토마토를 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캐서 성실하게 쉬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따서 잘 놓는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돈사. 우리가 이제 돼지를 키우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돼지를 키우는 곳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죠. 뭐 냄새가 난다. 아니면 사람이 뭐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번에 한국형 디지털 돈사가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한 건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양동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환기, 뭐 냉난방 제어,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원격 제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돈사 특유의 냄새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굳은 일이라고 이제 소위 표현했었던 이런 것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반의 뭐 농장 맞춤형 기상재 조기정 경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미래 기후 대응을 해서 병해충 잡초 정보 제공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예, 진짜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것들 눈에 띄는 점들을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 네.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드론이 이제 투입된다는 게 참 신기했었는데 그렇죠. 이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좀 실제로 나도 해볼 수 있나 이런 관심이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약을 뿌리는 자율비행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드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하기도 좀 그래도 어색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논의 특징상 이렇게 다닥다닥 좁은 공간에 많이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옆 농장,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날아가요. 아닌 예. 다른 농장에 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농약이라는 게 날짐승이나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전한 방제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해외에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국내 이제 이번에 소개가 된 하나의 기업에서는 이제 특화된 이런 농업 드론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또 소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냐? 농약을 살포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조정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하게 이 자율주행 드론이 이제 살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농토 면적에 따라서 조작이 가능하는데 여러 개의 드론을 뭐 동시에 조정하는 일종의 편대 비행 기술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자율 비행이나 야간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될 수 있었던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위성 위치 확인 시대 GPS를 기반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GPS보다도 더 정확한 기술 GNSS RTK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시간의 이동 추기 기술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GPS를 보는 그 위치에다가 또 이 드론 자체가 일종의 카메라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지형 지물을 이렇게 레이더처럼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기술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근처에 위치인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안 틀리는지를 카메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이제 지형 지물을 피하면서 충돌 네네. 없이 이제 안전한 비행하면서 뿌려지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GPS로는 오차가 한 1에서 10m 정도 난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10m면 남의 논에 농약 뿌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차 1, 2cm 수준까지도 이제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 논에 정확하게 뿌릴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마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 이제 농약을 뿌리다가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모자랄 때 이제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분석 진단 기술 또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뭐 이런 기술들까지 나와서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방제를 하는 어떤 농민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뭐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토마토 수확 그 로봇 팔 얘기도 들었지만 네. 그 노동력 문제 또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일할 사람이라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확산이 되면서 네. 이분들마저 떠나니까 농촌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이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무인 트랙터 기술이 일단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무인 트랙터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수준에서요. 이번에 나왔던 기술을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무인 트랙터를 몰 때 사람이 그냥 타 있는 게 아니라 뭐 비료를 뿌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컨트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 트랙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앉아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뭐 농약을 뿌리거나 그 안에 이제 해야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트랙터가 이제 자동으로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은 뭘 하느냐? 이제 끝까지 논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네네. 이 돌아오는 거 방향만 한번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직진을 해서 가는 것들은 이 트랙터가 해주고요. 이제 아까 말씀 돌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그 이제 기술이 한마디로 사람이 타고 있어라. 예. 있는데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것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말하면은 무인 트랙터를 그냥 제가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뭐 이 정도 기술까지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인건비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이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분야별로 진짜 이런 최첨단 기술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보면 진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트랙터까지 봤는데 네. 아까 수확도 얘기하셨고 네. 방제도 얘기하셨고 재배나 운반도 그럼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원래 쓰는 로봇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공장에서 쓰는 로봇들을 이제 우리가 농장으로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 팔 2개가 원래 공장에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조립하고 이런 데 예. 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운반 로봇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간단한 이동 수단을 바퀴 달린 달고 거. 예. 예. 그다음에 로봇 팔이 2개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사람 대신에 이것을 따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카메라 센서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상품인가를 직접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에 보시면 그 커피를 이제 그 내려주는 로봇 팔이 있어요. 맞아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고정적인 위치에서 예를 들면 라떼는 왼쪽에 있고 뭐 아메리카노 오른쪽에서 뽑고 이런 식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 비슷하게 이번에 농작물 재배 자동 시스템이 어떤 거였냐면 꽃이나 화훼들을 쭉 모아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예를 들면은 뭐 세 번째 칸에 있는 두 번째 꽃을 이제 가져다 줘라는 식의 이제 명령을 주면 가운데서 로봇팔이 그것만 정확하게 가져오는 뭐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허리 아픈 것들 아니면 이제 계속 반복적인 작업으로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이제 로봇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로봇팔 말고도 이번에 소개된 게 사람의 노동력을 도와주는 로봇도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책가방 매듯이 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로봇을 차게 됩니다. 입는 거군요. 네,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 자체가 우리가 허리 힘을 쓸 때 도와주는
야. 이런 식의 로봇들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것도 공장에서 이제 좀 무거운 것들을 들 때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인데 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일종의 입는 로봇 형태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소개가 됐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체력이 좀 떨어졌어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행사는 끝났지만 이 전라남도 나주농업기술원에서 지난 10월 하순에 열렸던 국제농업박람회 속 미래농업의 모습 좀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행사 관련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국제농업박람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으뜸 전남튜브에서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재밌는 내용들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1,589명이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밑돌았고요. 월요일에 비해서도 100여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300명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00명대에서 2,400명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가 333명 그리고 사망자가 85명으로 지전주 대비 감소했고요. 이 중환자 병상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 의료 인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만큼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 수와 의료 대응 여력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단기적 일상회복 여파가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2주간 이 방역 조치 관련 보완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총 12명의 선거대책위원장과 9명의 상임고문 체제였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관례대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윤호중,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서른, 홍영표, 김영주, 우원식, 변재일 의원 등 각 계파 좌장들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상임고문단에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를 필두로 김홍기, 이용희, 임채정 등 당 상임고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출범식 연설을 통해서 이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사과했고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또 사회 곳곳에 도사린 기득권 특혜 카르텔을 해체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면서 이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그 당원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 투표가 어제 투표율이 5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이틀간 더 진행이 되면 이 투표율이 60%선을 훌쩍 넘어서 70%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투표율이 70%를 넘기면 탄수화물을 끊을 것이다. 이런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경선 주자들도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각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홍준표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 측의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서울 성북구 당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전화해서 당 관계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투표를 독려했다라는 건데요. 이 통화 녹취록이 유튜브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홍준표 후보 측은 당을 사칭해서 기망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측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출석했네요. 네,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달여 만인데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어제 공수처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11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을 전후해 그 휘하 검찰 공무원들에게 법률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준성 검사는 텔레그램 속 이 손준성 보냄이란 글은 이 제보 자료들을 반송하다가 흘러간 것 같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는 앞으로 손준성 검사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오늘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2009년부터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열린민주당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돈을 댔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지난 1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일종의 법조 브로커를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물가 상승률 그 숫자가 아주 높게 나왔다고요? 네, 이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 10년 만에 3%대를 넘어서 3.2%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맘때에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통신비 상승폭이 커서 물가 상승을 이끈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과 각종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상당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무려 27.3%나 뛰었고요. 이 돼지고기가 12.2%, 국산 쇠고기가 9%, 달걀 33.4% 등 축산물 가격도 13.3%나 뛰었습니다. 이 치솟는 물가는 서민 가구,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인데요. 이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이나 연료비에 쓰는 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커서 체감 물가가 더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부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외부 위험 요인까지 적지 않아서 이 물가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가도 물가인데 금리도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로 빌렸을 때 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은행 평균 금리가 최고 연 4.7%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에 고정금리는 이미 최고 연 5%대를 넘은 상승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이 위협적인 상황이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이 가산금리를 자체적으로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는 평균 1%도 안 돼서요. 은행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5도로 전국 아침 기온이 2도에서 11도 분포로 쌀쌀한데요.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벌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홍성이